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데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여권이 지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아들의 병역 의혹에 이어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한 내용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후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이종은 정치평론가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황 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야말로 이 관료부터 출발을 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정치인인데 일부 이 종편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가 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파장, 이런 움직임, 이런 발언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 자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패널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힘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냥 방송 중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 뚜렷한 어떤 이유 없이 뭐 출연을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냥 있을 패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저분이 기자들 앞에 아마 초임 기자들 같았어요. 보니까 저렇게 반말조로 하면서 본인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죽이고 살리고 패널 선정도 좌우한다라는 어떤 오버해서 한 이야기는 저분이 그 청문회에 임하는 처음부터 태도와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땐 좀 가육불급이다. 자판기처럼 뭐 30년, 40년 전에 서류도 가방에 다 있고 엑스레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맞으면서 차분하게 그렇게 가야 오히려 본인이 통과하는데 더 유리할 거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즉각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 저런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아드레날린이 넘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바를 했다고 보는데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뭐 변명할수록 더 이건 입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내가 이거 좀 그날 뭐가 씌었는지 말이 좀 헛나갔다. 그리고 내 평소에 언론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네. 우리 이종훈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통과를 너무 낙관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날 그 기자들하고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상당히 언론사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는 기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당신들도 내가 앞으로 잘 봐줄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보도를 잘해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종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얘기도 결국은 언론의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듯이 이거는 좀 그냥 쉽게 넘어가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네. 이게 국민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 네. 또 여당의 입장 그 얘기 듣고 또 대화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죠. 아무리 급하다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언론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어떻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 아니면 말고식의 한건주의 등 무책임한 정략적 상처내기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그동안 조금 있어 왔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해명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동안에는 선을 좀 지켜오는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는 거취 문제를 또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도 원했던 총리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워낙 또 여야 간의 얘기가 또 대화가 잘 됐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서로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그 일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아주 곧바로 해명을 내놓으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명 자판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혹 자판기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이제 사과를 계속 내놓는 사과 자판기가 이제 돼버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과 관련한 부분은 그 일반 국민하고도 이거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야당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그 사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 자초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좀 스스로 거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황 소장님도. 예, 근데 뭐 야권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고 거기서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의원이 됐을 경우에 또 정통성 시비도 또 지금 벌어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총리 인준에 이 강경으로 선회해야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한마디로 설화인데, 뭐 설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대우각성하겠다고 했고, 뭐 언론 간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뭐 낙마를 까지 사유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뭐 편한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오바가 됐고, 그것이 어떤 수준을 넘어버렸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낙마 사유를 잡으려면 야권이 좀 그렇다고 보고요. 야권이 정확하게 이분을 낙마시키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닌 뭐 이 부동산 탈세라든지 백력, 이런 어떤 이 전통적인 어떤 비리 요인에서 찾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청문회가 10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는 가장 또 쟁점이 될 의혹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이제 뭡니까 성남 땅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과연 본인이 정려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땅을 사는데 개입했고 본인의 지인이 그런 부분이 본인과 다 상의해서 했는가라는 증거를 야당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타워 팰리스에서 실질적으로 저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탈세를 한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구입 자금, 강남의 부동산을 여러 차례 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입 자금과 판매 자금, 판매 대금의 이 상관관계와 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당시에 다 그러듯이 실질적으로 나도 일정하게 투기를 했다라고 솔직히 시인하든지, 뭐 양자택일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 소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네. 언론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리의 자질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특히 야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또 지금은 저렇게 뭐 사과도 하고 하지만 막상 또 총리가 되고 나면 또 언론관이 또 언론에 대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개입을 하고 이런 또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이건 문제다. 그리고 네. 특히 강남 부동산 부분, 그 부분 보면 요즘에 뭐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영화도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아주 전형적인 강남 부동산 투기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제 사흘 동안 또 어떤 의혹과 또 본인의 또 어떤 또 입장 표명이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얘기해 보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 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황 소장님은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박지원 후보와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문재인 의원이 조금은 앞설 거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그 차이가 크지가 않다면, 10% 내외로 이렇게 접어든다면, 결국은 이기고도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 여론조사를 지지 후보 없음을 갖다가 이제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경선 하루 전날 네. 룰을 고쳤다. 이 문제는 결국은 당선의 정통성에 관련되는 시비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지금 소송도 또 이 제3자가 아마 이 지역위원장 중에 한 명이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 내부의 어떤 이 문재인 의원의 이 소프트 랜딩을 통한 당권 장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작용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어떤 행태로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야당의 그 어떤 분당이나 신당 창당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도해 보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4월 재보선까지 가게 되면서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야권이 분열이 되느냐, 안 그러면 뭐 그대로 수습이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놓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과연 꺾이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이제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룰 변경을 통해서 한 3, 4% 정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의원이 결국은 더 유리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고 이게 또 반칙 승리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네. 보자면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야당 정치사적인 반칙 승리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승리한다면 이건 명백한 그 저도 경선 그렇게 룰 봅니다. 반칙이기 네. 때문에 반칙 승리죠. 네.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야당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다. 그래서 네. 이번 전당대회는 그 결과에 관련 없이 사실상 실패한 전당대회다. 네. 저는 그렇게 좀 그만큼 이 격차가 예. 좁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조사 문항 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측이 저는 비윤리적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문제 제기를 안 했겠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12월 29일 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 달 내내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결국은 많이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자칫 잘못하다가는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또 그거를 또 룰 변경을 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선수가 그럼 룰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지만 그걸 네. 받아서 해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네. 비대위 그리고 이제 그 선거준비위원회 또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세 가지 조직이 전부 다가 사실은 이 통제 작용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렸다. 그 문재인 후보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후보나 박지원 후보 양측에서 매일 그 자신들의 그 여론조사를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당원, 대의원, 네. 일반 국민 네. 그 조사를 해보면서 봤을 때 막판에 지지도 차이가 좁아드니까 아마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지도 차이를 벌릴 방법이 뭔가를 고심하다가 그런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때 야당, 그 전통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나 이런 걸 보면 뭐 강목대회라든지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시비가 걸려서 소송으로 돌입하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한 3, 40년이 지나서 훨씬 그때보다 이 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될 야당이 지금 7년째예요. 매번 경선을 할 때마다 룰을 그때 바꿔왔습니다. 매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이 관습이나 관례도 없고 선거와 관련되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선거 직전에 룰을 변경을 갖다가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야권의 정통성 시비를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복고적인 구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분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경선이 실패한 경선이라고도 또 미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또 분당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깎아먹는 게 너무 많은 경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경선에서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이제 했는데 3명 중에 뭐 486 출신도 있고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경제와 조세와 복지 이런 부분, 또 주거 문제라든지, 그다음 비정규직 문제, 이 양극화와 실업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 당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그 민생을 위주로 환골탈퇴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를 제기하면서요, 상대도 내 이슈에 대해서 반박해봐라고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끌어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2명이 안 하면 1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2명을 몰아붙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3명 중에 그런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구태의연한 이 DJ를 팔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지역주의를 팔면서 자기가 적자니 서자니 양자니 논쟁만 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지나간 운동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책과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마지막에 그야말로 아주 지저분한 어떤 이 논란에 말려들어 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권은 지금 제가 볼 때 어차피 대선 때면 하나가 되니까요. 야권 지지자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대선 때 무조건 단일화 할 거니까 야권이 좀 갈라서서요. 이번에 뭐 재보선이나 이런 데서 좀 패배하더라도 분열이 되어서 분열된 야권이 한 서너 가지로 이 정책 경쟁을 벌여가지고 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한국의 야당이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이 박사님. 예, 글쎄요. 이 세 후보 모두 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을 제시 안 하고 네. 결국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굉장히 저질스러운 경쟁까지 했다고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종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두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세대 교체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인영 후보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이인영 후보는 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정책 지향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그 두 후보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건전한 그 선거운동을 하자라는 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의 충실도, 정책 내용의 충실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정도였느냐라고 본다면 조금 이제 모자란 감은 없잖아 있으나 네. 그래도 이인영 후보는 제할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인영 후보가 사실은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부분은 그 당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어찌됐건 친노계 기득권 내지 친노계 패권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건드리긴 민감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고요. 예선전에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예선 그 컷오프를 통과해서 올라왔더라면 훨씬 더 그 좋은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자, 이 야당 전당대회 이제 내일이면 뭐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역대 최저의 어떤 흥행에다가 또 가장 또 이 질이 낮은 어떤 뭐 토론 뭐 그리고 막판에는 지금 이 룰 방식 또 이 수정을 놓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이번엔 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증세 논란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그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입장이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제 주말부터는 조금 이제 뭔가 수렴하는 좀 수습하는 뭔가 그런 국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이 봉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 그 135조 박 대통령의 그 임기 5년 동안의 복지 예산 135조를 정세 없이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 135조를 과연 그렇게 써서 될 것인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금 빈곤층이 20%, 즉 1000만 명 시대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노인 가구, 한부모 가구의 50%가량이 빈곤층에 육박하고 있다. 또 그리고 자영업자의 3분의 1은 빈곤층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복지를 빈곤층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한번 정치권과 논의를 해보자라고 먼저 문제 제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어떤 맥락하에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별 복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빈곤층,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빈곤층과 다름없는데 사실은 아들이 돈을 벌거나 형제가 돈을 벌어서 빈곤층에서 겨우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한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이 복지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현재 이 국가적인 예산이, 그리고 이 세금 수입이, 세수가 빈곤층의 이 복지를 감당하기에 맞는가? 그거 부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법인세를 인상을 하든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류층의 자산 금융소득에서 올리는 것이 맞죠. 네. 근데 이 부분을 마치 성역처럼 해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최경환 경제팀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산층이나 서민의 담뱃값 인상이라든지 연말 정산은 손을 왜 댑니까? 그 우회정세라고 다 80%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손을 안 대려면 아무도 대지 말든지 손을 대려면 위에서부터 대서 밑에 사람들이 수긍을 하면서 내 것도 되는 거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을 갖다가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개혁이 제가 볼 때 조세와
복지를 갖다가 이 한국 수준에서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어느 수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이냐. 뭐 정부는 중부담 그다음에 이 중혜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OECD에서요. 한국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3%로 꼴찌고요. 그다음에 사회 부담, 국민 부담률, 세금 플러스 이 사회 보험료가 30개국 중에서 28등, 24.3%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서 적게 내고요. 복지도 적게 해주는 나라인데 네. 이걸 갖다가 몇 가지 부분에만 다 풀어갖고 나눠 먹자라고 하니까 마치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갖다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대통령께서도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를 했는데 여당 논란을 잠재우기는 했는데 여야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증세 없는 복지 그 원칙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기는 좀 쉽지 않죠. 또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예. 그런데 어제 나온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복지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국민 취지였다. 부담을 덜어주기 예, 위해서 그런 취지였다라는 발언은 취지였다. 그런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 증세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아는 것 같고 실제로 증세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증세는 이제 증세로 가는데 어떤 증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는 증세를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 대목은 과세 불평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는 증세를 해나가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김무성 대표와 이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복지와 증세와 관련해서 조금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면서 뭔가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싶은 그런 좀 네. 느낌을 이제 내비쳤는데 뭐 금요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또 당정청 특히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도 결국은 뭐 백지화됐다가 또 당의 요구에 다시 이제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놓고 당과 정과 이 청와대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은 찔러놨는데 다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는 정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생각에는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만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유승민 대표 입장에 보면 오늘날 보편적 복지 그냥 다 같이 나눠 먹자라는 복지를 갖다가 여당이 채택하는 데는 2011년, 12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상당히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줄이자 하면 자기가 유승민 또 원내대표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해놨다가 실제로 돈 나올 때는 법인세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의 기업들이 1000조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800조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재놓고 있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에서 이명박 정부 때 22%로 감세시켜주고 실질 부담률은 16.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 감면해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법인세는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1조 8천억이 적게 거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걷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입장을 갖다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질러놨는데 부담되니까 제가 볼 땐 야당이 치고 나서 야당이 이번에 수습이 되면 야당이요. 이 정부에나 이 새누리당에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수준에서 맞는 예를 들어 복지 수준과 과세 수준에 대해서 이 조세, 복지, 대타협위를 만들어서 의논을 하자. 그럼 대통령도 부담을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여야, 정부가 그 대타협위를 구성해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복지 개혁, 세금 개혁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이종훈 박사님. 네. 사실 지난주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청와대 인적 쇄신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또 비박계가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뭔가 좀 늦춰졌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후속 청와대 인적 쇄신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김기춘 실장을 일단 경질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니었습니까? 3인방도 가능하면 정리해달라. 이게 이제 요구였는데, 계속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해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 뭐 개편을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김기춘 실장이 더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차기 실장이 와서 뭐 얼굴 마담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경질은 빠를수록 좋다는 이제 지적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산민방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해답을 내놓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전국 이슈 이 황장수 소장님 그리고 이종훈 박사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